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매년 재벌 기업들은 투자, 고용 확대 계획들 내놓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고용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0,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59개 대기업 그룹의 영업이익 합계는 24조 5,079억 원. 작년 1분기에 비해 32.4%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감의 영향이 큰 탓입니다. 실제 59개 그룹 계열사들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 11조 7,420억 원 가운데 삼성과 SK그룹의 감소액이 거의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도 대기업들의 고용 인력은 작년 1분기에 비해 1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인수 합병 등과 함께 정부의 고용 확충 요청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이 6,000명 이상 늘어 1위였고 SK가 4,000명을 늘려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 현대차, CJ그룹도 2,000명대가 늘었습니다. 다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에 가서 이제 더 기업이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같은 수출 불안 요소들이 산재한 데다 내수 역시 성장이 더뎌 의미 있는 고용 증가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결정돼야 하는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까지 집단 사퇴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심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도입 30년 만에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더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상하한 폭을 정하고 결정위는 그 기준 내에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올릴지를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류정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가 7월 중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달 말까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일단락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상 지난 2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또 다른 축인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최저임금 이슈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OECD 국가 중 6위와 4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고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 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7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권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측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같은 결과가 벌어졌고, 무엇보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에 따라서 상응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그런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절대적인 최저임금 액수는 OECD 회원국 중 12위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OECD 평균과 유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계가 비교한 OECD 평균임금은 추정치일 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 근로자 외의 소득까지 포함시킨 GNI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액수 자체에 있어서는 거의 순위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아직 10,000원에서는 한 20%가 미치는데도 그동안 인상률이 빨랐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동안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저임금 계층의 임금을 갖다 좀 끌어올리거나 또 내지는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데는 명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저임금 국제 비교는 각국마다 산입 범위와 통계 기준이 달라 일률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인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OECD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7년도인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다른 시각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과 고용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심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과 관련해 작년보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고용 개선의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영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전체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공공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평균 20만 명 내외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2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49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민간업체의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치인들의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계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시민단체가 올 들어 접수한 직장 내 막말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상사의 상습 모욕과 수당 체불에 시달린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번엔 폭언이 쏟아집니다. 야, 누가 인간이냐? 그럼 좀 찾아가지고 여기 왔냐? 쳐다보지 마. 사직을 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게 돼 있어. 너네가 때문에. 야, 그러니까 나이 30 다 처먹었고 그러고서 하는 거. 야, 꺼져. 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2년째 내가 너 하나 못 내보낼 것 같냐와 같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손찌검을 하고는 때려도 용서해줄 가족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황당한 말을 한 상사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칭하는 욕설에 더해 벌어지만도 못하다는 폭언까지. 말단 직원 중에서도 여성은 막말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학력 비하, 장애인 모욕도 직장 내 단골 막말 소재. 지방대 출신이라고 구박하거나 지적 장애냐는 등 험한 말도 나옵니다. 참다 못해 회사에 도움을 청했다가 관두면 당신이 패스트푸드점밖에 더 가겠느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등 막말을 더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규율을 해야 됐는데 성립 요건이 워낙에 까다롭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랑 또다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 119는 사내 취업 규칙 등을 개정해 갑질, 막말 예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용 걱정 안 할 수 없죠.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여행비 일부를 대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어떤지 이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 IT 기업에 다니는 이지선 씨는 올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떠날 예정입니다. 국내 여행을 하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사실 국내 여행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오고 신청을 해서 친구들이랑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족들이랑 가려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과 각각 1인당 10만 원씩 20만 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첨을 통해 뽑힌 기업 근로자들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적립금 형태로 휴가비를 지원받고 여행 상품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는데 2만 명 모집에 5배인 지원자가 몰렸고 8만 명을 뽑는 올해는 11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고 못 사용했던 연차가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니까 떳떳하게 휴가도 갈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선택 가능한 여행 상품이 아직 많지 않은 한계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사용처 및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 기준 해외 출국자 수는 2,600만 명.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국내 여행과 달리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사업이 침체된 지역 관광을 살리고 관광 수익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최근 들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처음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허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끌기에 나섰는데요. 몇 년 안에 카지노 고객을 놓고 관광 산업에서도 치열한 한일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외국인 카지노와 호텔, 놀이시설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1km 떨어진 거리인데 축구장 46개 면적의 초대형입니다. 인근 부지엔 K-팝 공연장 등을 짓는 2단계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외국인 수요를 겨냥한 겁니다. 제주공항에서 5분 떨어진 곳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면적 3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63빌딩의 2배 규모인 초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데 넉 달 후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최근 본사를 아예 제주로 옮겼고 현지에서 3,1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에선 이런 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이 한창인데 국내에도 2022년까지 5곳이 들어섭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이웃 일본. 그간 카지노가 없던 일본이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2025년까지 3곳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열어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양을 최소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놓고 복합 리조트로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여러 가지 매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국가의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다만 곳곳에 들어서는 카지노 탓에 전통 문화와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사행 심리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오히려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무역 전쟁,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무역 갈등인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다시 미국이 도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2천억 달러면 한화로 약 235조 3,200억 원 규모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시행이 되고 추가로 관세를 매긴 것이라서 전체 중국 수출액의 약 50% 규모의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 규모의 품목에 대해 돌연 관세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를 위해서는 관세 인상이 어떤 법률을 근거해 감행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번 관세 인상은 기준이 된 것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였습니다.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긴다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무역에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어떤 제약이 있었을까 살펴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4월 말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11차례나 오가면서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한 조율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달 초에 합의한 초안 중 30% 정도를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축소한 뒤 미국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국 내에서 중국 측의 무역협상단이 지나치게 미국과 타협을 했다는 불만 여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갑자기 다시 미국과 중국의 냉각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도발이 이유였던 건가요? 네, 물론 중국도 명분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계속 협의문 작성을 감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에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인상은 약 5,200개가 대상이 됐는데요. 액화 천연가스나 꿀, 공구, 가구 등 2,500개 품목의 관세는 25%로 또 비료와 치약, 종이, 발전기 등 1,100 품목에 대해서는 20%로 관세를 인상을 합니다. 이 외로 식품이나 화장품, 의류 등 생활용품과 같은 주요 수입 품목의 관세도 인상됩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트위터에 경고한 당일에 나온 조치였는데요. 결국 이후 미국 역시 이에 맞서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글로벌 경제 역시 요동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될 경우 2020년까지 미국의 GDP는 0.3%, 중국의 GDP는 0.8% 줄어든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GDP 역시 0.3%가 깎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얼마 전에 한국무역협회가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1위는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무려 40.6%나 됐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38.9%라는 간발의 격차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대중무역의 의존도는 26%, 미국의 의존도는 12%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3%가 감소한 318억 달러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이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도체, 전자나 또 철강,
화학 등 주력 업무에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우리 역시 동남아시아나 인도와 같은 새로운 수출처를 발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마다 경기도 출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2, 제3의 무역 갈등이 일어난다 해도 안정된 상황을 찾기 위해선 바로 지금부터 내수 경기를 다지고 제3의 수요처를 찾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